아침 식사를 위해 우리는 밥을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방금 구워서 따끈한 빵을 사오죠. 이렇게 누구나 사먹는 모닝빵처럼 엄청나게 많이 팔려나간 철학책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주인공 미셸 푸코의 주저 말과 사물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팔린 만큼 내용도 쉽고 재미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궁금증에 책을 집어든 많은 사람들은 곧바로 동물을 황제에 속하는 것, 향기 있는 것, 길들여진 것 등등의 특이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이 독특한 분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명화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작품 시녀들에 대한 재밌는 그림 설명까지 금세 만나게 된답니다. 그러니 이 책은 재미있으며 그래서 보기 드물게 철학책인데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네, 이 책은 결코 쉽지 않으며 난해한 내용으로 유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흥행 성공에 프랑스의 유명 언론지 누벨 업스는 관련 기사 제목으로 모닝빵 같은 푸코라고 정했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인문학, 오늘은 세계적인 철학자 미셸 푸코의 대표적인 저서 말과 사물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재밌는 그림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릴 것이며, 다음 강의에서는 그의 철학적 특징과 책 내용 중 핵심을 이루는 부분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러나 간결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내해 드릴 테니 오늘 강의는 마음 편히 보셔도 좋겠죠?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과 사물 첫 챕터에서 분석하고 있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여러분은 이 그림 분석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 책의 제목이 가진 철학적 함의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미셸 푸코 철학의 세계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스페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뮤지엄 프라도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작품은 대단히 재밌는 재현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원래 그림이라는 게 뭡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특정 대상을 자신의 화폭 속에서 표현하는 것, 이게 그림이죠. 따라서 그림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화가가 그린 것, 즉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을 재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림을 그린 화가는 그 그림 속에서 존재할 수는 없으며 또 그 그림을 감상하는 감상자들도 존재할 수가 없는 법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그림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미셸 푸코의 분석에 따르면 바로 이 작품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은 방금 설명한 우리의 상식을 깨고 그림 밖의 지점과 그림 안의 지점이 교묘하게 만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선 그림 속 등장인물들부터 가볍게 살펴보죠. 먼저 작품 속 왼쪽에 서 있는 저 남성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벨라스케스 그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옆으로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보이는데요. 저 중앙에 위치한 소녀가 바로 마르가리타 공주이며 이 공주의 주변으로 서 있는 이들이 그녀를 보자 하는 시녀들 및 관련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개 한 마리도 한 자리를 차지한 채 여유를 즐기고 있군요. 자, 여기까지가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표현해 놓은 여러 재현된 대상들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 저 인물들이 지금 정면을 향해 응시하고 있다는 것 확인하셨나요? 특히 중앙에 위치한 공주와 그림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는 유독 정면을 향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우리는 결코 저들이 보고 있을 그 대상에 대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들의 시선은 바로 그림 바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측면으로 공간을 다시 정리해 놓고 보자면 저 인물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B라고 했을 때 이 B 지점의 끝부분까지가 그림의 영역이고 저 끝부분의 바깥인 A의 영역부터는 그림에서 벗어난 현실의 공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신비롭게도 이 작품은 바로 저 바깥의 영역인 A의 영역까지를 그림 안에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면 그 비밀은 바로 저 그림 제일 뒤에 위치한 거울이에요. 자, 누군가의 모습이 거울에 나타나 있군요. 저들이 바로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4세와 마리아나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들은 이 작품 속 인물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화가는 바로 저 두 인물들, 즉 국왕 부부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중이며 우리는 결코 이 그림 바깥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저 초상화의 주인공들을 저렇게 거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 셈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작품 속 등장 인물들이 누구를 보고 있는지, 그림 속 화가는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비밀이 풀렸습니다. 이처럼 이 그림은 재현할 수 없는 것, 즉 그림의 바깥까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그림 바깥의 대상을 재현하고 있는 화가의 모습까지 보여줌으로써 재현의 재현을 보여주는데 성공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울 옆에 서 있는 저 남자 역시도 그림 속 화가가 그리고 있는 대상이 아니며 제일 뒷공간에서 저 전체 장면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관람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마치 현재 이 그림을 관람하고 있는 우리를 그림 속에서 재현할 수 없듯이 재현이 불가능한 관람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그림의 정교한 재현 설정 방식에 우리는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셸 푸코는 자신의 저서 말과 사물의 첫 챕터에서 이처럼 이 작품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러한 그림 분석론을 제시했던 걸까요? 이 책의 제목이 Limor Illusius, 즉 말과 사물이잖아요. 가령 사과 하나가 여기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사과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실제하는 대상으로서의 사과는 사물이고 그 사물을 지시하거나 서술하는 것이, 즉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아까 봤던 그림처럼 재현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느낌 받으셨나요? 그림이 외부의 대상을 재현하듯이 말은 외부의 대상을 표현하는 것, 즉 재현하는 것이고 표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과 사물이 서로 완전히 무관한 두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닮았다는 것, 서로 유사하다는 것, 그러므로 이 둘의 관계를 유사하다 또는 닮았다라는 관점에서 수용하고 적용하던 시대가 있었으니 그 시대가 르네상스 시기인 15세기를 전성기로 하면서 17세기 초까지였었다고 미셸 푸코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셸 푸코는 이 시기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닮음에 대한 관점에서 구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의 지식체계에는 닮음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밤하늘의 별에서 인간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찾아가지고 이해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정리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지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세기부터 18세기를 지나 좀 넓게 잡자면 19세기 초까지의 시기를 그는 고전주의 시대라고 분류를 하면서 이 시기에는 닮음에 대한 관점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새로이 수학적 질서에 따른 분류 개념이 지식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등장했다고 보고 있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기간에 말과 사물이 닮은 꼴을 이루지 않고 분리되죠. 말, 즉 언어는 자의적 기호체계이며 사물은 객관적 사물일 뿐이라는 것,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그림이 오늘 우리가 만났던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니나스, 즉 시녀들이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어떤 점에서 이 시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많은 답변을 드려야 하지만 가장 핵심만 추려서 말씀드려보자면 이 그림에서는 모든 것이 재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즉 모든 것을 재현하기
얻기 위해 치밀하게 정교하게 거울까지 계산해서 집어넣은 그 인간, 즉 그 사람이 재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푸코 그 자신이 자신의 저서 말과 사물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이 그림은 보는 자와 보임을 당하는 자가 끝없이 교환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림에서의 재현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한 그 사람이 이 그림을 지배하는 군주로 군림할 수 없다는 것. 결코 그는 그림에서 등장하지 못하며 이 그림은 그렇게 설계자 없이 그 재현된 것만을 표상하고 있으므로 이렇다 할 주종 관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표상만 끝없이 교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이 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를 좀 더 쉽게 제가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동물을 분류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생김새나 또 유전자의 특징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동물을 지식체계 분류표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 인간도 동물에 속하므로 유전적 특징을 포함한 여러 기준에 맞춰서 그 분류체계표의 한 지점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 분류체계표 속에는 피가 흐르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의 종착점에 대해 고뇌하는 그 숨결을 가진 인간이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즉 논리적 분류에 따른 개념적 표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살아 숨쉬는 고뇌하는 인간이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인간이 부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지적 체계를 가진 시대, 즉 고전주의 시대에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을 저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미셸 푸코는 고전주의 시대에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부터 우연히 서양의 역사에 등장하게 된 거북하며 불필요한 개념이라고 보아왔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언제까지나 존속할 그 무엇이 아니라 해변가에 그려진 얼굴이 파도에 인해 씻겨져 버리듯 그렇게 인해 지워져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과 사물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푸코가 예언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의 이 예언을 옛날에 프랑스 철학의 내적 특성에 대한 수업 시간에 처음 듣고 아주 큰 충격에 빠졌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합니다. 당시 수업을 진행하셨던 우리 교수님은 늘 자신이 푸코를 만났어야 했는데 만남이 성사되기 직전에 그만 그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면서 그 아쉬움을 틈만 나면 토로하시느라 제 귀가 따가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그래서 제게는 더 인상 깊게 미셸 푸코라는 인물이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이 인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고 우연히 등장했으며 파도에 씻겨지고 말 모래사장의 그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 이러한 그의 철학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는 왜 이런 철학을 펼쳤는지에 대해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 듣게 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 내용을 잠시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미셸 푸코의 저작물 말과 사물의 배경이 되는 그의 철학적 방법론, 즉 고고학적 인식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릴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건 쉽게 한다면 내용이 틀려서는 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셸 푸코 철학이 워낙 유행을 하다 보니까 쉽게 한다면서 다분히 잘못된 예시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저작물이나 또 2차 문서들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이런 걸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지식이 전달이 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서 올 것이고요. 이러한 설명을 통해 그가 시대별로 서로 다른 생각의 지층들이 있음을 밝혀낸 것에 대한 이야기, 즉 에피스테메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이 책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핵심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말과 사물의 첫 챕터에서 그림 분석을 했던 그 이야기가 사실 재밌는데도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책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쉽게 풀이해 드린 것이니까요. 잘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 내용 예고해 드렸으니까 이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거다 하면서 기대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